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강우진이라는 평민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28살 나이가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가고 혼자로 지내던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모자란 사내라 불렸지요. 우진이 정말로 머리가 어두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이 느리고 눈치가 없으며 남의 꿰매 쉽게 넘어가는 성미라 장사를 해도 번번이 손해를 보고 품팔이를 해도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우진을 두고 혀를 끌끌 찼지요. 저런 사내가 어찌 장가를 들겠는가? 어느 집안이 저런 바보에게 딸을 주겠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진의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빚만 잔뜩 쌓인 채 말이지요. 마을의 분홍 최만석이 빌려준 곡식값과 농기구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우진을 불러 세울 때마다 빚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우진아, 이 빚을 언제 다 갚으려느냐? 올해도 내가 붙여준 밭에서 나온 곡식으로는 턱도 없구나.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갚겠습니다. 그래. 그럼 당분간 내 집일이나 거들어라. 그것으로 이자를 대신하마. 우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최만석은 그런 우진을 보며 속으로 흐뭇해했지요. 이 바보 같은 사내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테니 평생 부려먹기 딱 좋았습니다. 문서에 적힌 이자가 원래 약속보다 높은지도 품삯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지도 우진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우진아, 내가 좋은 혼처를 하나 알아봤다. 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시집올 처녀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윤설아라는 처녀인데 말이다. 이웃 마을에 사는데 그 처녀도 내 처지와 비슷하단다. 이장의 말인즉슨 윤설이라는 처녀 역시 머리가 어둡고 행동이 느려 25살 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이라 했으나 이미 집안이 풍비박산 난 뒤라 의지할 곳도 없고 그나마 돌봐주던 친척마저 골칫거리로 여긴다 했지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혼인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의 혼인을 보며 비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바보들 만났구먼. 저들이 무슨 살림을 꾸린단 말인가? 아이고, 불상도 해라. 저러다가 둘 다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네? 최만석은 혼례상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됐다 싶었지요. 우진이 장가를 들면 식구가 늘어나니 더 쪼들릴 것이고 그러면 빚을 갚기는 더욱 어려워질 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진 부부를 평생 부려먹을 수 있었지요. 더욱이 안 사람까지 머리가 어둡다니 둘 다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든 우진은 촛불 아래 앉은 윤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연지를 바른 얼굴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혼례 내내 말 한마디 없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절을 하라면 절을 하고 술을 따르라면 따랐지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 영락없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우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여인도 자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 자신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아내까지 떠맡게 되었으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나 같은 사람과 혼인하게 되어 섭섭하겠소.
설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지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잔뜩인 사람이여. 하지만 당신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애쓰겠소. 비록 모자란 사람이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입을 열었는데 그 말소리는 혼례 내내 들었던 어눌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지요. 서방님, 한 가지만 여쭤겠습니다. 우진은 깜짝 놀라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듯 보이던 아내가 갑자기 말을 또박또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진은 어리둥절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께서 최만석에게 진 빚이 얼마나 됩니까? 그 물음에 우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바보라던 아내가 어찌 빚 이야기를 먼저 꺼낸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 눈빛이며 말투는 결코 정신이 흐릿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당황한 채 더듬거리며 대답했지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소만 쌀로 치면 100여 석쯤 되지 않나 싶소.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빚 갚을 수 있습니다. 우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설아의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서려 있었지요. 그날 밤 신방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진은 설아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듯 보이던 아내가 이토록 또렷하게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요? 설아는 촛불을 하나 더 켜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혼례 내내 어리석은 척했던 건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이었지요. 설아는 작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서방님은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분이시니까요. 설아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본 적 없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설아는 그중 한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을 사람들의 거래를 지켜보며 적어둔 것입니다. 서방님께서 최만석에게 진 빚 내용입니다. 우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인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자신의 빚까지 알아보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어찌 그런 것을? 혼례를 올리기 전 마을에 몇 번 다녀갔습니다. 친척 어르신을 따라왔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그때 장터를 돌아다니며 귀동냥으로 많은 것을 들었지요. 설아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이 우진에게 빌려준 곡식은 처음에 쌀 3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는 40석으로 적혀 있었지요. 이자도 원래는 1알이라 했으나 문서에는 2알로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진이 품팔이로 갚은 값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최만석의 집에서 일한 날이 100여일이 넘습니다. 하루값을 쌀 한 대씩만 쳐도 석 5대 양식은 되는데 빚에서 깎인 것은 겨우 쌀 석 대뿐입니다. 우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설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만석은 서방님께 농기구를 빌려 주면서도 값을 부풀렸습니다.
쟁기 하나 값이 쌀 한 대면 충분한데 한 말로 계산했지요. 삐뚤어질 지경이지요. 아내들도 아는 시세를 서방님만 모르셨던 겁니다. 우진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우진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지요. 서방님께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최만석이 교활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부인,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어찌하겠소? 설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서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날짜가 앞뒤로 맞지 않는 곳이 있고 증인으로 적힌 사람 중에는 이미 다른 마을로 떠난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만석이 서방님을 속인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 열댓을 같은 방식으로 속였지요. 만약 그 사람들이 함께 나선다면 최만석이라 해도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겁니다. 우진은 설아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어찌 이토록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어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왔단 말입니까?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은 대체 누구시오? 설아는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글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께서는 셈을 가르쳐 주셨지요. 하지만 집안이 기울고 나서는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영리하다는 이유로 꺼려했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 셈을 안다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거지요. 게다가 제가 그들의 부정을 눈치채자 더욱 귀찮게 여겼습니다. 우진은 가만히 설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아는 살기 위해 일부러 정신이 흐릿한 척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행동을 느리게 하고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에 차라리 안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보내다 보니 정말로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 말이요? 서방님과 혼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설아는 우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방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자라다고 하지만 사실 서방님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순한 것뿐이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 애쓰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분이셨지요. 설아의 말에 우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말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같은 분이라면 제가 숨겨온 것을 들켜도 저를 해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혼인을 청했습니다. 부인이 먼저? 예, 친척 어르신께 부탁드렸지요. 저를 서방님께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주어진 혼처에 감사할 뿐이었는데 설아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진은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인,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잔뜩인 사람이요. 부인은 글도 알고 셈도 아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설아는 우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서방님, 저는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줄 분을 찾은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며 방 안을 밝히고 있었지요.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주시오. 비록 모자란 사람이지만
부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소.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혼례 내내 보았던 멍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미소였지요. 서방님, 앞으로도 제가 바보인 척할 때는 모른 척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서방님께서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저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최만석이 부르면 혼자 가지 마십시오. 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을 믿기로 했습니다. 설아는 종이들을 다시 보자기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을 수 있습니다. 아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최만석의 잘못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는 부부의 속삭임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진은 난생 처음 누군가와 진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설아는 난생 처음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진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우진 부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두 사람이 이미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인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우진은 설아와 함께 뒷산의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지요. 설아는 여전히 마을 안에서는 멍한 표정으로 느릿느릿 걸었지만 산길에 들어서자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진은 그런 설아를 보며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부인은 정말 대단하오. 어찌 그리 연기를 잘하시는지 나조차 속았소. 설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기라기보다는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지요. 설아의 본래 집안은 경상도의 작은 양반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진사였고 어머니는 사대부가의 교수 출신이었지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화목한 집안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딸이라도 글을 알아야 집안을 제대로 꾸릴 수 있다고 하시며 사서 삼경까지 가르쳐 주셨지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장사하는 법과 세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무명을 사고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 곡식을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좀이 슬지 않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했지요.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즐거웠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을 섰던 빚이 드러났고 그 빚을 갚느라 집안의 논밭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이듬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설아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의 육촌 형님. 댁이었는데 겉으로는 조카를 거둔다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설아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밤 늦도록 바느질을 시켰지요. 설아는 참고 견뎠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백부님의 장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펼쳐진 것을 보았는데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백부는 소작인들에게서 받은 도조를 장부에는 적게 적고 나머지는 따로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과 거래할 때도 저울을 속여 곡식을 더 받아내고 있었지요. 설아는 모른 척했지만 백부는 눈치를 챘습니다. 백부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을 입 밖에 내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날부터 설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백모는 설아를 경계했고 사촌 오빠들은 설아를 못마땅해 했지요.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 셈을 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자고 말입니다. 설아는 일부러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느리게 했고 간단한 심부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척했지요. 처음에는 백부댁 식구들이 의심했지만 점차 믿게 되었습니다. 설아가 정말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해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제 앞에서 함부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척했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우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모든 것을 속이고 숨기며 살아야 했던 설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찌 견딜 수 있었소? 설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언젠가 쓸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셈이 헛되지 않을 거라 믿었지요. 설아는 백부댁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몰래 공부를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모두가 잠든 뒤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고 장터에 심부름을 갈 때마다 사람들의 거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곡식값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무명 한 필의 값은 얼마인지, 품삯은 얼마나 받아야 적당한지 모두 머릿속에 담아두었지요. 그러던 중 백부님 댁에서 혼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것이었지요. 백부는 설아를 상인의 첩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나이 많은 호랍이 상인이 젊은 여자를 얻고 싶어 한다며 설아에게 준비를 시켰지요. 설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남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혼처를 알아보았습니다. 백부님께는 친척 어르신을 찾아뵙겠다고 핑계를 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설아는 그렇게 우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대 짓눌려 있지만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서방님이라면 제가 똑똑하다고 해서 해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우진은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그간 얼마나 힘들었소.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다니?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방님이 계시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고요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요. 우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처럼 영리하지 못하오. 글도 제대로 모르고 셈도 서툴지요. 하지만 부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돕겠소. 비록 모자라더라도 부인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소. 설아는 우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많지요. 나은 점이라니? 무슨 말이요? 서방님은 남을 속이지 않으시고 약한 이를 괴롭히지 않으시며 욕심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우진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둘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우진은 설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을 반드시 지키리라고, 다시는 혼자 힘들게 하지 않으리라고 말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나무 광주리를 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설아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바보 부부라 불렀지요. 하지만 우진과 설아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었고 서로를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설아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만석의 허점을 하나씩 드러낼 것입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두 사람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최만석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우진을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오늘은 뒷바대 김을 메어라.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우진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지만 쉬지 않았지요. 최만석은 처마 아래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우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입가에는 흡족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저놈은 참 쓸모가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하니 말이야. 최만석의 부인이 마루에 앉아 말했습니다. 영감, 우진이가 장가를 들었다지요? 바보 처녀를 얻었다던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계집을 얻었다더군. 허. 바보들 만났으니 더욱 좋지 않은가? 저 둘은 평생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최만석은 빈 문서를 꺼내들며 흐뭇해했습니다. 우진이 진 빚은 이미 원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자를 계속 불려가며 장부를 조작해온 결과였지요. 우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제대로 따져볼 줄 몰랐으니 앞으로도 계속 부려먹기 딱 좋았습니다. 해가 지고 우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아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마당에서 얼굴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품삯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소. 설아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빛이 또렷해졌지요. 서방님, 품삯을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무슨 말이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증거가 쌓이는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따질 수 있지요. 설라는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우진이 일한 날짜와 시간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품삯과 비교한 내용도 적혀 있었지요. 최만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루 품삯으로 쌀 한 대 반을 줍니다. 그런데 서방님께는 한 대도 제대로 주지 않지요. 이것을 나중에 증인들 앞에서 밝히면 됩니다. 우진은 감탄했습니다. 설아는 집 안에만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마을의 모든 일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는 바보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우물가에서는 안내들의 수다를 귀담아 들었지요. 며칠 뒤 최만석이 우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우진아, 내가 오늘 쌀을 한 가마 빌려주마. 그 대신 문서에 도장을 찍어라. 최만석은 새로운 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우진은 설아가 당부한 대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내와 상의라니? 그 바보 계집이 뭘 안다고 상의를 한단 말이냐? 그냥 도장이나 찍어라. 최만석이 짜증을 냈지만 우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에이, 답답한 놈 좋다. 그럼 내일까지 가져오라. 우진은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는 문서를 펼쳐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여기 쌀 한 가마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줄 것은 서 말도 안 될 겁니다. 어찌 그것을 아시오? 최만석이 쓰는 가마는 보통 가마보다 작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확인했지요. 게다가 이자도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1알이면 충분한데 2알 오픈을 받겠다고 적어놨습니다. 설아는 문서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최만석이 아무리 재촉해도 버티십시오. 다음날 우진은 최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쌀을 빌리지 않겠습니다. 최만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그러느냐? 제 아내가 쌀이 아직 남아있으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바보 계집이 무슨 말을 한다고 내가 듣느냐? 어서 도장이나 찍어라.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만석은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오늘은 뒤란의 장작을 모두 쪼개 놓아야 한다. 최만석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우진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영못마땅했지만 아직 빚이 남아있으니 함부로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부려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마을 사람들도 우진 부부를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설아가 무명을 사려고 하자 포목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무명은 한 필의 단양이야. 실제 시세는 성냥이었지만 설아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값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돈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헤맨 끝에 성냥만 내밀었지요. 이것밖에 없어요. 뭐야? 돈도 제대로 못 세나? 단양이라고 했잖아. 설아는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포목 주인은 허를 찔린 듯했지만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이라 어쩔 수 없이 성냥을 받았습니다. 에이, 바보 계집한테는 장사가 안 되겠네. 가져가, 가져가. 설아는 무명을 받아들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제 값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아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포목 주인이 저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인 척하니 오히려 제 값을 받았지요. 부인은 정말 대단하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씩 준비하고 있으니 서방님께서는 최만석 집에서 계속 일하십시오.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밤마다 작은 장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만석이 우진을 부린 날짜, 일 내용, 다른 사람들의 품삯과의 차이, 빚 문서의 허점까지 하나하나 적어 나갔지요. 또한 설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만석에게 피해를 본 이들이 누구인지도 알아냈습니다. 장터에서 저울을 속여 곡식을 덜 받은 사람, 빚 문서를 거짓으로 도장을 찍힌 사람,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열댓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으면 됩니다. 혼자서는 최만석을 당해낼 수 없지만 여럿이 함께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설아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아직은 드러내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 때였습니다. 최만석이 방심하게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만만히 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지요. 어느 날 저녁, 최만석이 우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우진아, 내가 진 빚이 이제 거의 200석이 되었다. 언제 다 갚으려느냐?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 집에 밭을 내게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 최만석이 노리던 것은 바로 우진의 밭이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물이 좋아 벼농사를 지으면 제법 수확이 괜찮은 땅이었지요. 우진은 당황했지만 설아의 당부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그 소리냐? 좋다. 내일까지 생각해 오너라. 하지만 명심해라. 밭을 내놓지 않으면 빚을 당장 갚아야 한다. 우진은 집으로 돌아와 설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설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밭은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최만석이 노리던 바입니다. 하지만 부인, 빚을 당장 갚을 방법이 없소. 서방님,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설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우진은 그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덫은 점점 조여들고 있었지만 설아는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우진과 함께 마을 이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우진 부부를 보고 의아했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설아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최만석에게 진 빚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빚. 그건 너와 최만석 사이의 일 아니냐? 그렇지만 이장님께서 증인으로 도장을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3년 전 일이었나? 최만석이 내게 쌀을 빌려준다기에 증인으로 도장을 찍어줬지. 설아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빚 문서의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이장님, 그때 빌려준 쌀이 몇 석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장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30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문서에는 40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이자도 이랄이라고 하셨는데 문서에는 이알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이장은 문서를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설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장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것이다. 내가 증인으로 도장을 찍을 때는 분명 30석이라 했는데?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께서 문서를 직접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최만석이 읽어주는 대로 들었을 뿐이지. 나도 글을 잘 모르니?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만석이 문서를 읽어줄 때와 실제 적힌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증인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틀렸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게다가 우진을 속인 꼴이 되었으니 더욱 난처했습니다. 이건 큰 일이구나. 최만석 그놈이 나까지 속였단 말이냐? 설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장님만 속은 것이 아닙니다. 마을의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을 겁니다. 며칠 뒤, 설아는 장터에서 일부러 크게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곁에 있던 안내들이 급히 부축했지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설아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안내가 말했습니다. 저 바보 아내 말이야. 불쌍하게도 남편이 빚에 짓눌려 산다던데 최만석한테 진 빚이 크다지.
우리 집도 예전에 그 양반한테 당한 적 있어. 설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내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우리 영감이 품팔이를 했는데 품삯을 제대로 안 줬다고. 하루 일하면 쌀 한 대 반은 줘야 하는데 한 대도 안 주더래. 우리 집도 그래. 곡식을 팔 때 저울을 속여서 값을 덜 받았어. 설아는 천천히 일어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아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사람들을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진의 집에는 마을 사람 몇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최만석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지요. 이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진아, 우리를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게냐? 우진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르신들, 제가 여러분께서 최만석에게 당한 일들을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보라던 계집이 이토록 또렷하게 말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준비해온 종이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김서방님, 작년에 품팔이를 하셨지요? 40일을 일하셨는데 받은 품삯이 쌀 30대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이치면 쌀 60대는 받으셨어야 합니다. 30대가 모자른 것입니다. 설아는 다른 사람도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곡식을 팔 때 저울을 속여서 한 마를 덜 받았고 정서방은 빚 문서에 이자가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만석은 한두 사람만 속인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 여러들 같은 방식으로 속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일을 떠올리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 못된 놈이 우리를 이렇게 속였단 말이냐? 당장 찾아가서 따져야겠어. 설아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최만석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증거 없이 덤벼들면 오히려 우리만 손해를 봅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 하자는 것이냐? 먼저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당한 일을 본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설아는 차근차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은 다른 품꾼들이 증언할 수 있었고 저울을 속인 것은 장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빚 문서의 허점은 이장이 증언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만석이 방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심하게 만든다니? 최만석은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며칠 뒤, 우진은 최만석을 찾아갔습니다. 최만석 어르신, 제가 밭을 내놓겠습니다. 최만석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언제 문서를 작성하지? 사흘 뒤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다. 좋아. 사흘 뒤에 이장을 불러 증인을 세우도록 하지. 최만석은 흡족해 했습니다. 드디어 우진의 밭을 손에 넣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았지요. 우진은 집으로 돌아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최만석이 사흘 뒤에 문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반격할 때입니다. 설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사흘 뒤 최만석의 집에 모이라고 했지요. 최만석이 문서를 작성할 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점을 드러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만석의 집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만석은 의아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이장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최만석, 우진이가 밭을 내놓는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려고 모인 거요. 최만석은 조금 불안했지만 이내 안심했습니다. 어차피 우진과 그 바보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만석은 문서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이장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바로 그때 설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멍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최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최만석 어르신,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최만석은 설아의 변한 모습에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바보 계집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게냐?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르신의 착각입니다. 설아는 준비해온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최만석의 잘못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설아의 말을 들었고 최만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조용했던 반격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보라고만 여겼던 계집이 이토록 또렷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요. 최만석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의 집이 갑자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설아는 차분하게 종이를 펼쳐들었습니다. 최만석 어르신, 3년 전에 저희 서방님께 쌀을 빌려주셨지요? 그렇다. 그게 어쨌다는 게냐? 그때 빌려주신 쌀이 몇 석입니까? 최만석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40석이지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 설아는 이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장님, 그때 증인으로 계셨습니다. 얼마라고 들으셨습니까? 이장은 최만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30석이라고 분명히 들었다. 최만석이 30석을 빌려준다고 했고, 나도 그렇게 알고 증인 도장을 찍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만석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분명 40석이라 했다. 설아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자도 일할이라 하셨는데 문서에는 이할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장님께서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맞다. 나는 분명 일할이라고 들었다. 최만석은 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들은 것이다. 처음부터 이할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장님께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문서를 읽어줄 때는 일할이라 하시고 실제로는 이할로 적으셨으니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최만석을 의심하는 눈초리였지요. 최만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억지다. 내가 무슨 증거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설아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김서방님께서 작년에 어르신 댁에서 품팔이를 한 기록입니다. 40일을 일하셨는데 받은 품삯이 쌀 30대 뿐입니다. 김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봄부터 여름까지 40날을 일했소. 그런데 최만석은 품삯으로 쌀 30대만 주었소. 하루 품삯이 얼마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대답했습니다. 1대 반이라고 했소. 그렇다면 40날이면 60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30대만 받으셨으니 절반밖에 안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최만석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으름을 피우길래 품삯을 깎은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설아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박서방님도 같은 시기에 함께 일하셨습니다. 김서방님이 게으름을 피웠습니까? 박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김서방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소. 나보다 더 열심히 했소? 최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아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하나씩 밝혀나갔습니다. 정서방은 곡식을 팔 때 저울을 속여서 한 말을 덜 받았고, 장서방은 빚 문서의 날짜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만석 어르신은 한두 사람만 속인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 여럿을 같은 방식으로 속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일을 떠올리자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지요. 그 못된 놈이 우리를 이렇게 속였단 말이냐? 빚 문서도 믿을 수 없겠구나. 최만석은 다급해졌습니다. 설아의 말이 하나하나 사실이었고 증인들까지 나서니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최만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설아. 우리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내가 잘못했소. 빚을 탕감해 주겠소.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탕감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사과? 내가 왜? 그리고 부당하게 가져간 품삯과 곡식을 모두 돌려주셔야 합니다. 최만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그는 설아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이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설라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르신께서 저를 협박하신다면 이 일을 관아에 알리겠습니다. 문서 위조, 품삯 착취, 저울 속임, 모든 것이 관아에서 다루어야 할 일입니다. 관아라니? 최만석은 당황했습니다. 일이 관아까지 가면 자신의 재산과 명예가 모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최만석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소. 알았으니 관아에는 알리지 말아주시오. 이장이 나섰습니다. 최만석. 이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진의 빈 문서부터 고쳐야겠다. 예, 그렇게 하겠소. 설아는 준비해 온 장부를 펼쳤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저희 서방님께서 진 빚은 실제로 쌀 30석입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40석이라 하셨고 이자까지 부풀려 200석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하지만 제대로 계산하면 원금 30석에 이자를 1할로 쳐도 60석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서방님께서 3년 동안 품팔이로 일한 값을 계산하면 이미 70여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설아의 명쾌한 계산에 감탄했습니다. 설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 서방님은 빚을 다 갚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10석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최만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최만석, 설아의 말이 맞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진의 빈 문서를 찍고 새로 써라. 최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빈 문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작성하며 우진에게 쌀 10석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빚도 바로 잡아야 했고 품삯도 제대로 계산해서 돌려주어야 했지요. 해가 저물 무렵 마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갔습니다.
모두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했던 품삯을 돌려받게 되었고 억울했던 빚도 풀리게 되었으니까요. 우진과 설아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은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오. 어찌 그리 치밀하게 준비하셨소?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인이 모든 것을 알아내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니요. 서방님께서 참고 견뎌주신 덕분입니다. 만약 서방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빚도 없어졌으니 제대로 된 살림을 꾸릴 수 있겠소. 서방님. 이제 시작입니다. 설아는 우진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두 사람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거짓이 무너졌고 억울함을 참고 살던 사람들도 마침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진 부부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지요. 약한 자를 돕고 거짓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 부부였으니까요. 밤사이가 지났습니다. 최만석은 약속대로 우진에게 쌀 10석을 돌려주었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빚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지요.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고 재산도 적지 않게 손해를 보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최만석은 부인과 함께 앉아 말했습니다. 저 계집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가만두고 볼 수 없소? 영감, 이제 그만하시지요. 일이 더 커지면 관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관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관아를 걱정해야 한단 말이요? 최만석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아를 원망했지요. 최만석은 며칠 동안 방법을 궁리하다가 마침내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설아가 옛날 몰락한 양반집 딸이라 했지. 그렇다면 분명 빚이 남아 있을 거야. 최만석은 사람을 보내 설아의 친척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아의 백부를 찾아냈지요. 최만석은 백부를 만나 말했습니다. 설아가 그대 집에 신세를 졌다지요. 그렇다면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소? 백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아를 데려가시오. 그 계집은 원래 그대 집 식구이지 않소. 조카가 분가했다 한들 백부께 빚을 갚지 않았으니 다시 데려갈 수 있을 것이요. 백부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아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데려가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백부는 최만석과 손을 잡았지요. 며칠 뒤, 백부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우진의 집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설아야, 백부가 왔다. 어서 나오라. 설아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백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요. 백부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왜 왔겠느냐? 너를 데려가려 왔지. 내가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입힌 것이 얼마인데 갚지도 않고 혼인했느냐? 그것은 이미 일로 갚았습니다. 저는 백부님 댁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백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처럼 일했다고? 그것으로 부족하다. 내가 먹인 밥과 입힌 옷값을 모두 계산하면 쌀로 따져 100석은 될 게다.
우진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억지입니다. 부인은 이미 충분히 갚았습니다. 내가 누구 귀에 끼어드느냐? 이것은 우리 집안일이다. 백부는 최만석이 써준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설아가 백부에게 진 빚이 쌓일 백석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물론 거짓으로 꾸며낸 문서였습니다. 이것 보거라. 여기 문서가 있지 않느냐? 설아는 우리 집에 빚을 졌다. 그러니 다시 데려가겠다. 설아는 침착하게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날짜도 엉터리였고 내용도 허술했지요. 설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거짓입니다. 날짜를 보십시오. 제가 백부님 댁을 떠난 것은 작년 봄인데 이 문서는 올해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를 잘못 적은 것일 뿐이다. 또한 증인도 없습니다. 이런 문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백부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효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너는 우리 집 조카이니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다.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우진이 미리 알려두었던 것이지요. 무슨 소란이요? 백부는 이장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아는 이미 혼인한 여인이요. 남편이 있는데 어찌 친정으로 돌아간단 말이요? 조카가 빚을 졌으니 데려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빚이 있다면 증거를 대시오. 제대로 된 문서와 증인이 있어야 할 것이요. 백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만석이 급히 만들어준 문서는 너무 허술했고 증인도 없었으니까요. 이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계속 이러시면 관아에 알리겠소. 함부로 다른 집 며느리를 데려가려 한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요. 백부는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의 집으로 가서 따졌지요. 당신이 문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일이 틀어졌소. 최만석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요? 이장놈이 나서지만 않았어도 됐을 일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다가 결국 더 큰 계략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설아를 직접 데려가는 것이 안 되니 우진을 공경에 빠뜨려 부부를 갈라놓기로 한 것이지요. 며칠 뒤 최만석은 관아에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우진이 자신에게 빚을 진 것은 사실인데 협박을 하여 빚을 탕감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지만 최만석은 관아의 아정과 친분이 있었기에 이를 밀어붙일 수 있었지요. 관아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우진과 설아는 사또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우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어찌해야 하오? 설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관아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최만석은 관아 아정과 친분이 있다 하지 않았소. 그렇기에 더욱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설아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챙겼습니다. 빈 문서의 사본, 품사, 기록, 증인들의 증언을 적은 종이까지 모두 준비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증인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최만석의 거짓을 밝히려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장을 비롯해 김서방, 박서방, 정서방 모두 함께 관아로 가기로 했지요. 관아로 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우진과 설아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진은 불안한 마음에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나는 두렵소.
무엇이 두렵습니까? 혹시 사또께서 최만석의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설아는 우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진실을 말하러 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숨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떳떳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또께서 잘못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사또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우진은 설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에 대한 확신만이 있었지요. 우진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았소, 부인.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걸었고 해는 높이 떠올라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우진과 설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중 무엇이 이길 것인지, 정의와 권력 중 무엇이 우위에 설 것인지 판가름 날 때가 온 것이지요. 바보라 불렸던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진과 설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섰고 건너편에는 최만석과 백부가 서 있었지요. 사또가 자리에 앉자 관아는 숙연해졌습니다. 고소인 최만석, 앞으로 나오라. 최만석이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최만석이 옵니다. 네가 우진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소인이 선의로 빌려준 쌀인데 우진의 아내 설아가 여러 사람을 모아 소인을 협박하여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 내게 할 말이 있느냐? 우진이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도 함께 나섰지요. 사또님, 소인이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을 뿐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니? 무슨 말이냐? 설아가 준비해온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사또님, 여기 최만석이 작성한 빈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여러 허점이 있습니다. 설아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금이 부풀려진 것, 이자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 증인의 증언과 문서 내용이 다른 것을 하나씩 밝혀냈지요. 사또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구나. 증인으로 나선 자가 있느냐?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 증인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이 읽어준 내용과 실제 문서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소인은 30석이라 들었는데 문서에는 40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장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최만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손을 들어 최만석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계속 말하거라. 설아는 다른 증거들도 제시했습니다. 품삯 기록, 저울 속임에 대한 증언, 다른 사람들의 피해 사례까지 모두 밝혔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정서방이 차례로 나와 증언했지요. 소인은 40날을 일했는데 품삯을 절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소인은 곡식을 팔았는데 저울을 속여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만석, 이것이 사실이냐? 그것은. 최만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또는 백부를 가리쳤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소인은 설아의 백부입니다. 조카가 소인에게 빚을 졌는데 갚지 않고 혼인했습니다. 빚을 졌다는 증거가 있느냐?
백부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살펴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문서의 날짜가 이상하구나. 설아가 이미 혼인한 뒤에 날짜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날짜를 잘못 적은 것입니다. 날짜를 잘못 적었다고? 게다가 증인도 없구나. 이것은 거짓 문서가 아니냐? 백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또는 최만석과 백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짜고 거짓으로 우진 부부를 공경에 빠뜨리려 한 것이 분명하구나. 아닙니다. 사또님. 입을 다물어라. 사또의 호통에 최만석과 백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는 우진과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 설아, 너희의 말이 진실임이 분명하다. 최만석은 여러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백부는 거짓 문서로 조카 딸을 해하려 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만석은 부당하게 가져간 재물을 모두 돌려주고 곤장 30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향후 1년 동안 관아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지요. 백부는 거짓 문서를 만든 죄로 곤장 20대를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으로 판결을 마치노라. 우진과 설아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떳떳이 돌아가거라. 우진과 설아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관아를 나서는 우진과 설아의 얼굴에는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기뻐하며 함께 돌아갔지요. 최만석은 곤장을 맞고 쓰러졌고 백부는 초라한 모습으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우진과 설아를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우진 부부 덕분에 우리도 정의를 찾았소.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우진 부부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우진과 설아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부인, 이제 정말 끝났소. 서방님.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니? 설아는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빚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산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진과 설아는 작은 밭을 일구어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남에게 속지 않았고 설아는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단단한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서를 쓸 때 설아에게 물어보았고 장사를 할 때도 설아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설아는 기꺼이 도왔지요. 아주머니, 이 무명은 한 필의 성량이 적당합니다. 단양은 너무 비쌉니다. 고맙소, 설아. 내가 아니었으면 또 속을 뻔했구먼. 우진도 변했습니다. 여전히 순한 성품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알게 되었습니다. 품팔이를 할 때도 제대로 된 품삯을 요구했고 거래를 할 때도 꼼꼼히 따져 보았지요. 어느 가을날 우진과 설아는 추수를 마치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고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부인, 내가 부인을 만난 것이 정말 천운이었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운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 서방님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진은 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시절은 이미 아득한 옛날이었지요. 마을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진 아저씨는 바보가 아니래요.
착한 사람이래요. 설아 아주머니도 바보가 아니래요.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럼 왜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어요? 글쎄, 어른들이 잘못 본 거래요.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다시 뛰어다녔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우진과 설아의 집에서도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설아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우진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방님, 진지 드시지요. 예, 부인. 두 사람은 소박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지요. 우진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진과 설아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부부처럼 살아야 한다네.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지. 맞아. 탐욕을 부리면 결국 화를 당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오는 법이야. 바보라 불렸던 우진과 설아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지요. 진짜 어리석음은 남을 속이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며 진짜 지혜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는 교훈을 말입니다. 우진과 설아는 평생 그 교훈을 몸소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보라 불렸던 두 사람은 누구보다 현명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빛을 발했지요.